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드디어 대단원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단원은 크게 세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첫 번째 단원 이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두 번째 단원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세 번째 단원은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천천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책을 띄워놓고 정리를 해가면서 단원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오른쪽에 혹은 왼쪽에 자기가 편한 대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좋겠고 왼손잡이는 왼쪽이 좋겠죠? 공책을 펴놓고 연필로 정리를 해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단원을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단원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 참여 중에서 발전 과정을 먼저 봤었어요. 발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는데요. 4.19 혁명은 무엇 때문에 생겼었죠? 그렇죠.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 때문이었죠.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서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게 부정선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마산에서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김주열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국민들이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새 정부가 구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4.19 혁명, 그쵸? 하지만 그 후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민주화라는 것은 민주 상태로 만든다는 건데 이미 민주주의 상태가 있었다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일이 없었겠지요. 봅시다. 일단 4.19 이후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60년이었죠. 근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군사정변이 뭔지는 이 시간에 다 설명이 됐습니다. 군인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이 군사정변이었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대통령 자리가 참 좋은가 봐요.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헌법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1972년에 유신헌법으로 개정하게 되는데요. 이 유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었어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다.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을 한 번까지 할 수 있다, 두 번째까지 할 수 있다의 대통령 횟수 제한을 아예 없애버린다가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에 반발한 여러 움직임이 나오다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때는 군인이었죠? 이 또다시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1980년 5월 18일 해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4.19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여기는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아예 이 민주화 운동이 이전에는 마산에서 일어났지만 지금은 광주에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광주 지역을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그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어떠한 정보들도 언론에 내보내지 않는 거죠.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도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또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볼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인의 신분으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당선이 됐겠죠. 그 와중에 이것에 반발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인 박종철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박종철 씨는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던 중에 사망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고문 중지하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하라, 그리고 개헌하라 하는 시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위 중에 또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도화선으로 1987년에 같은 해죠.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1987이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었죠. 그게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항쟁의 결과로 같은 해 6월 29일에 6.29 민주화 선언이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선생님이 노트창을 띄우느라 교과서를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관련 쪽수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넘겨가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치셔도 좋고요. 이미 되어 있다면 더 좋겠죠. 네, 지금 민주화 과정은 여기 26쪽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 과정으로서 결과로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거고 간선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실시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돼서 무기한 중단됐다가 6월 민주항쟁 이후 6.29 민주화선언 이후로 다시 부활하게 됐죠. 그래서 투표를 하면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원 뽑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게 촛불 시위죠.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이 뽑히기 전에도 촛불 시위가 이 대규모로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 펴고 있는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다음에 1인 시위, 다음에 SNS로도 정치적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요. 31쪽에 있는 투표. 올해도 4월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공청회.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여기 있죠. 공청회. 그 다음에 정당활동, 시민단체 활동,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당 활동은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에 속하면 정당에 후원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 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직접 정치인이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정리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중단원 2로 넘어갑니다. 중단원 2의 이름은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네요. 교과서는 34쪽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자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단원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었죠. 어디에 나와 있었죠? 네, 여기 37쪽에 이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뜻이겠죠. 민주주의의 뜻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봤을 때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제를 제출할 때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38쪽에 기본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전처럼 얘를 번호가 아니라 점으로 갈까요? 기본 정신 중요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 뭐 키, 외모, 신분, 성별, 인종, 재산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 나도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 되겠죠.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세 가지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민주주의의 꽃 뭐예요? 선거. 선거에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선거랑 평등 선거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보통은 보통 사람이라면 무조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인데요. 여기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그렇죠.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거의 다 마친 후인 고등학교 졸업 19세 이상입니다. 20세부터는 대학은 직업교육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19세까지의 고등학교까지의 기본 교육은 누구나 마쳐야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뭐 가난하든 잘생겼든 돈이 많든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무조건 표는 한 표씩.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됩니다. 직접 선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를 뽑았는지 말 안 해도 됩니다. 비밀 선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원칙을 알아봤으니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도 봐야 되겠죠. 실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남이 나의 자유를 터치할 수 없는 만큼 나도 똑같이 남의 자유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누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었죠. 민주주의 실천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42쪽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그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두 번째, 재생이 안 되네요. 비판적 태도. 항상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거. 마지막은 양보와 타협. 나의 의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서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수결의 원칙만 알고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다수결은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쓰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수결이 아니라 44쪽 맨 밑에 나와 있듯이 대화와 토론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대화와 토론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만 의사결정 원리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따른 문제 해결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대화 토론이 이루어지는 생활 속의 장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면.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뭐예요? 그렇죠. 학급회의, 가족회의, 정규 어린이회의, 그 다음에 TV에서 보는 토론들, 공청회, 반창회, 그 다음에 우리가 뽑은 지역국회의원들이 하는 지역의회의 토론들이 다 모두 1번에 들어가고요. 2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네, 선거가 되겠네요. 선거. 우리 학교에서도 선거를 하죠? 등교 계약하면 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벌써 소단원 3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3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너무 오래돼서 붙여넣기가 안 되는데 민주정치와 국가
국가기관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나왔네요. 국가기관 이거 되게 어렵죠.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권. 이 주권이 뭐냐? 나와 있다시피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선생님, 저 국민인데 저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제가 결정 안 하는데요? 여러분만 국민이에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나라의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되겠죠. 이 주권이라는 것은 헌법으로 지켜지는 권리예요. 헌법은 법 중의 법, 법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높은 법이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1조 1항이겠지? 아닙니다. 1조 2항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국가기관이 나옵니다. 국가기관. 국가기관 몇 개예요? 3개예요. 뭐예요? 국회, 정부, 법원입니다. 먼저 국회부터 보겠습니다. 국회는 뭐 하는 데인지가 55쪽에 나와 있죠. 국회는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엔 국민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습니다. 선거를 뽑잖아요. 의사결정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이 들어간, 그쵸?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의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하니까 민주주의 국가 맞죠? 그러면 이 국회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법을 만들고 고친다. 법이 오래되면 사회가 바뀌면서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나요? 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나라의 일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잖아요. 근데 세금이 엉망진창으로 쓰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이렇게 써, 어디에는 이만큼을 써, 이걸 국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은 누가 해요? 국회가 하나요? 아니요. 정하는 건 국회가 하는데 일은 또 다른 기관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일을 시켜놨는데 일을 시켜놓고 관리를 안 하면 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도 합니다. 그게 바로 국정감사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쵸? 네, 그래서 국가기관 3개 중에서 첫 번째 국회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국가기관으로 가야죠. 두 번째 국가기관의 이름은 정부예요. 정부. 2번 정부. 정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곳이에요. 그쵸? 일단 하는 일은 법에 따라 중요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대장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여러 개의 부, 처, 청, 위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교육부, 정부 소속이겠죠. 부로 끝나니까. 그럼 이제 각각이 하는 일을 봅시다. 대통령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자입니다. 외국에 가면 대통령이 외국 많이 돌아다니죠. 그거 우리나라 대표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정부기관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돕습니다. 도와서 뭘 하냐? 각 부를 관리해요. 가끔 한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도와줘서 맡아서 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재를 한다거나 회의하는 걸 돕는다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통령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대표로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 행합니다.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뒤에 나와 있어요. 60조, 61조.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짜자잔 법원입니다. 세 번째 법원. 법원은 이름이 참 직관적이어서 좋죠.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법에 따라. 중요합니다. 그냥 판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데요. 재판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람들 사이의 일을 조정하는 민사재판.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형사재판.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재판은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삼심제도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듯이 삼심제도에서 마지막 3번째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법도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까요? 바로 법 중에 법. 헌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재판을 합니다. 그걸 하는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아까도 잠깐 나오기는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바로 삼권 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국민의 주권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나라 일을 한 사람이 해요. 왕이나 황제처럼. 그럼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쵸? 그 왕이나 황제가 결국에는 자기 멋대로 나라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세 개의 정부기관, 아니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권력 분립인데 3개의 기관이 나눠 가져서 삼권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어느 하나의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어요. 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왜 굳이 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세금 낭비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권력을 분산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벤져스 여러분들 알죠? 어벤져스에서 모든 힘을 타노스 한 사람이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모든 지구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우주인들이겠죠? 모든 우주에 산 사람들이 거의 원하지 않았지만 타노스가 옳다고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인구의 절반이 죽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톤들이 흩어져 있던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힘을 흩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을 한 개가 아니라 3개씩 만들어 놓은 거겠죠. 마지막은 민주 원리의 정치가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국가기관이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사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대형 할인점과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국가가 대형 할인점의 휴무를 정해서 쉬게 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나왔지요. 정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아마 따라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련이 깊은 등교,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는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했다면 오늘 활동을 할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72쪽의 정리콕콕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73쪽에 있는 생각 구물 정리 활동을 대신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 정리한 거 친구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기 75쪽까지 정리를 해보시고요. 75쪽까지 정리한 거는 등교 계약 때 선생님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과제로는 뭘 올리느냐? 이거.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구물로 정리하는 거. 혹은 선생님처럼 노트 정리로 정리를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소리 나죠? 공책에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얘는 칸이 넓고 줄이 몇 줄 없어서 이렇게 3장에 나눠서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는 한쪽, 두 쪽도 다 안 차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이 많은 내용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글씨를 조금 작게 만들면 한 페이지 한쪽에 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을 중요해요. 잘 보이게. 흔들린 거 안 되고 새까맣은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거 안 되고 모든 부분이 충분히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단원 정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